안녕하세요. 메가별리사 생물 강사 이동윤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2025년 2월에 있었던 이제 62회 별리사 1차 자연과학개론의 생물 시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요. 열문항에 대해서 이제 간단한 해설 강의를 한번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제 기본적인 총평에 대해서 한번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뭐 이제 변리사 시험이 사실 뭐 역사가 오래되었습니다만, 이제 최근 시험, 바로 작년 시험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작년 시험 대비는 약간 좀 어려웠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사실 뭐 생물 공부를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물은 이제 어렵다 쉽다라고 하는 것은 물리나 화학처럼 좀 문제를 푸는 것이 까다롭다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많이 기출되었던 기본적인 반복되는 소재가 나오면은 쉬운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좀 생소하다 싶은 소재가 나오면은 좀 어렵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죠. 생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문제를 푼다라는 표현보다는 내가 그냥 알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좀 저급하게 표현한다면 찍는 거죠, 여러분들. 그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지금까지 많이 기출되지 않았던 소재가 등장했다라는 것이 조금 주목할 만한 내용이 되시겠습니다. 일단 뭐 어렵다기보다는 줄기세포에 대한 분화 및 재생에 대한 개념이 사실 뭐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따가 이제 문제를 풀면서 이제 문장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시험장에서는 일반 생물학에서 공부했었던 다른 단원에 대한 내용을 조금 떠올리시면서 요거 맞는 거 아닌가? 요렇게 좀 판단하셨어야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물론 분류학에 대한 내용이야 이제 시험에서 언제나 나오긴 하지만, 그나마 상대적으로 좀 덜 나왔었던 개념. 생태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생태학도 솔직히 뭐 매년 나오죠, 여러분들. 그죠? 근데 생태학에서 이제 맨날 물어보는 보기도 물론 나왔습니다만, 처음으로 물어봤었던 그런 조금 국지적인 내용도 시험에 기출이 되었다. 요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뭐 생물 공부를 조금 해보신 분들은 이 자연과학개론이라고 하는 과목에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딜레마가 그대로 생물 시험과 동일합니다. 즉, 아무래도 이제 법 공부가 이제 메이저긴 하지만 안 할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하려고 했더니 내가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투자가 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도하게 찍기식으로 공부를 해버리면은 뭐 올해 시험에서는 내가 공부한 내용이 별로 안 나와서 하면은 안타까운 점수가 나와버리는 이제 그런 딜레마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여전히 여러분들, 일단 자연과학개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지만 만점 받는 것이 목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한 7개 문항 정도를 목표로 한다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가져가는 스탠스일 텐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뭐 자주 안 나오는 내용이라거나 조금 낯선 내용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문제가 고작 3개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3개를 진행하고 나머지는 무조건 다 맞췄어야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들. 그죠?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또 제가 뭐 작년보다 약간 어려졌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거는 만점 기준인 것이고, 7개 정도에 대한 문항을 목표로 한다면은 좀 무난했다, 또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늘 자연과학 개론이라는 거는 주로 많이 시험에 나오는 소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대신에 대강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 좀 꼼꼼하게 완벽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환경에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7개는 반드시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해드리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거에 맞춰야 된다는 소리예요. 상대적으로 또 전략을, 제가 좀 물리나 화학은 자신이 없어서 생물과 지구과학에서 조금 더 많은 점수를 따는 것이 목표이다, 이런 학생들도 분명히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즉 생물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내용을 이제 이해를 하고 결국에는 암기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중요한 타깃이라고 하신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7개를 맞출 수 있는 기본 이론을 충분히 완성을 하신 다음에, 뭐 공부하시는 이제 방향에 맞춰서 뭐 여름방학이나 아니면은 겨울방학 시즌쯤에 조금만 더 추가 개념을 이제 얹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변리사 시험에서 뭐 말도 안 되는 개념을 끌고 와서 시험 문제를 내는 역사는 지난 15년에 제가 기출 문제를 들여다보더라도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본적인 뭐 공부에 대한 틀이나 이런 것이 급격하게 바뀌었다거나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문제 열문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본격적인 뭐 기출 문제 풀이 과정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를 분석하는 그런 관점으로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생물이 처음이시고 이제 변리사 공부를 처음으로 한번 해보신다 하시는 분들은, 저런 소재가 주로 많이 나왔다 보구나,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제 생물학을 시작을 하시면은
생체 고분자라고 하는 뭐 여러분들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지방, 핵산과 관련되는 약간 화학적 내용이죠. 그런 것들을 끝내고 나면 본격적인 세포 생물학 파트라고 할 수가 있는 우리가 이제 어떤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세포의 기능과 세포의 구조가 어떠한가를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세포 생물학 파트에서 가장 중요히 공부하는 첫 번째 주제가 바로 어떤 분비 단백질에 대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인슐린이나 이자세포는 소재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들. 요 글자가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 따라 세포가 어떠한 단백질을 합성한 다음에 그 세포가 자기 자신이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세포가 이 단백질을 밖으로 분비를 해서 다른 세포에게 전달한다거나 다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이자세포가 만들어내긴 하지만 이자세포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친구에게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죠. 이런 분비 단백질에 대한 과정이라는 것은 실제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기출이고요. 아마 작년에 아니죠. 올해 시험장에 들어가신 분들은 아주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었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항상 시작은 조면소포체. 자, 근데 5번 보기에 이제 리보솜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부착 리보솜이라는 것이 등장을 해야 돼요. 따라서 단백질 합성하는 장소에서 자유리보솜이 아니라 부착 리보솜이 등장을 해야 되고, 이 부착 리보솜이라는 것은 언제나 합성한 단백질을 조면소포체라는 장소로 이동을 시킵니다. 조면소포체에서 이 단백질이 가공이 되고 나면 그것이 골지체라고 하는 세포 소유관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이동 과정에서는 그냥 단백질이 점프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소능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막구조가 단백질을 포장해서 전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이 골지체에서 최종적으로 외부로, 세포의 외부로 단백질이 전달이 될 것인데요. 그 세포 외부로 단백질이 전달되는 과정은 또 마찬가지예요. 소낭이라고 하는 것이 단백질을 포장해서 다시 출하되게 되고, 그 소낭이 기존에 있는 세포막에 가서 융합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보통 뭐 이런 그림이에요, 여러분들. 소낭이라고 하는 막구조물에 단백질이 들어가 있으면 기존의 세포막이 존재하고 있고, 얘가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기존에 있는 세포막과 소낭의 막구조물이 부드럽게 다시 융합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안에 있었던 단백질이 자연스럽게 바깥쪽으로 흘러나갈 수 있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과정을 그대로 나열한 것을 답으로 골라주세요. 이런 문제예요, 여러분들. 따라서 이제 조면소포체가 등장해야 되고, 소낭이 등장해야 되고, 골지체가 등장을 해야 되고요. 최종적으로는 세포막에 가서 융합하는 과정을 통해서 단백질이 바깥쪽으로 분비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생물 공부를 기본 과정 정도만 간단하게 하신 분들이라 하시더라도 아주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변리사 시험에서는 여러분들 광합성하고 세포흡은 거의 뭐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시험장에 들어가실 필요가 있어요. 최근 한 10년 정도 문제를 분석을 해보면은 흥미롭게도 세포 파트보다는 광합성 문제가 조금 더 많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수님들이 광합성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관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내가 이 문제를 봤을 때 광합성에서 공부하는 내용이 크게 두 가지잖아요, 여러분들. 광합성 과정에 대해서는 일단 명반응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켈빈회로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관계를 물어보겠습니다 라고 하셨으니까 일단은 명반응을 또 보실 필요가 있겠죠. 최대흡수 빛의 파장은 관계 1보다 관계 2번에서 더 깁니다. 자, 요거는 맨날 물어보는 것. 뭐 물어보는 것입니까? 각각의 관계 안에는 반응 중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독특한 색소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관계가 다양한 파장의 빛을 흡수한 다음에 그 빛은 반응 중심으로 모여서 반응 중심에 있는 전자가 들뜨게 되고, 그 결과 명반응의 전자 전달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 반응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구성하는 핵심은 바로 엽록소 A라고 하는 광합성 색소예요. 물론 반응 중심에는 순수하게 엽록소 A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 기타 단백질 성분들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엽록소 A라고 하는 본질은 동일하지만 이 기타 단백질과 결합이 되어 있는데 이 단백질의 유형이 조금 다르더라는 소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단백질의 차이에 의하여 반응 중심에 차이가 생기게 되고, 그 반응 중심의 차이가 이제 1번에서 물어보는 핵심적인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생물을 공부할 때 생물에는 무수히 많은 단어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그 단어를 공부할 때 오개념이 생길 수가 있어요. 관계에 대한 넘버인 1번이다라는 것과 2번이다라는 것은
사실 과학적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과학자들이 예전에 관계를 찾아낸 순서에 의해서 명명된 이름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반응 중심을 또 연구를 해봤더니 그 반응 중심에 있는 엽록소행이가 어떤 단백질과 연결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최대로 흡수하는 빛의 파장에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봤더니 700나노미터의 파장을 많이 흡수한다 해서 P700이라는 이름을, 이번에는 680나노미터의 파장을 많이 흡수한다고 해서 P680이다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이 숫자를 교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따라서 1번에서 흡광하는 것은 700나노미터, 2번에서 흡광하는 것이 680이니까 파장이 뭐가 조금 더 길어요, 여러분들. P700이 조금 더 긴 거예요. 따라서 1번보다 2번에서 길다라는 것은 거짓 지문이고요. 1번이 더 길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빛을 흡수한 관계는, 자, 2번이라 물어봤는데요, 여러분들. 어차피 뒤에 있는 서술어를 보시면 구체적인 고유명사 2번이 누구에게 전자를 주는지를 물어보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부를 하셨다면은 솔직히 어떠한 물질이 전자를 받는지를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에요. 관계 2번에서 들떠서 출발하는 전자는 인접한 전자수용체를 산화시킵니다. 1차 전자수용체. 요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사실 좀 엄격하게 묘사를 한다면 관계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죠? 따라서 관계 2번이나 관계 1번이나 이 안에는 전자수용체, 구체적으로는 1차 전자수용체입니다. 마찬가지로 1차 전자수용체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게 되고, 여기에서 전자는 어디로 이동하게 된다? 플라스토, 퀴논으로, 여기서는 페레독신으로 전자가 이동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명반응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는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이런 고유 명사를 물어본 게 아니라 어차피 태양에너지가 전자를 들뜨게 하는 것이고, 들뜬 전자라는 것은 전자전달로 흘러가는 거예요. 전자전달이라는 것은 전자가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넘어가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관점을 우리가 이제 산화 환원 관점으로 이해해 본다면은 관계 2번은 인접한 전자 수용체를 어떻게 하나요? 요것만 쳐다보면 되죠, 여러분들. 요것만 쳐다보시면 투수가 공을 던져서 포수에게 공을 넘겼습니다. 투수의 손에는 공이 없어요. 포수의 글러브 안에는 공이 들어갔습니다. 공을 잃어버렸습니다. 산화, 공을 얻었습니다. 환원이죠. 따라서 산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환원시킵니다 라고 정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 반응중심 복합체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엽록소 A가 들어가 있어요. 이 엽록소 A라고 하는 것은 지구상에 식물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광합생명체에서 발견되는데요. 특히나 중요한 것은 요 남세균이에요. 여러분들이 세포생물을 공부하시면 식물이 가지고 있는 엽록체가 과거 이 남세균의 조상으로부터 진화되었다라는 내부공생설이라는 과학 개념을 공부하십니다. 그 개념을 생각하시더라도 맞다가 되는 것이고요. 답은 3번에 있는 것입니다. 자, 물의 광분에는 관계 2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결국 이 전자의 흐름이 쭉 따라가게 되면은 2번에서 출발한 전자의 흐름은 1번으로 도달하게 됩니다. 즉 1번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전자를 앞에서 받아줄 수가 있어요. 반면에 2번은 아무한테도 전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물을 분해하는 반응을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순환적 전자름에서는 NADPH가 만들어집니다. 순환적 전자름이 아니라 비순환적 전자름에서 NADPH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순환적 전자름에서는 오로지 ATP밖에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순환적이다라고 친다면 요게 일반적인 명반응이죠, 여러분들. 요 일반적인 명반응의 생성물은 바로 튀어나올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시험에서 너무 많이 물어봐요, 여러분들. 따라서 명반응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물질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중에서 NADPH하고 ATP는 켈빈회로를 돌리는데 기여를 하게 된다. 요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으로서 색소에 대한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생리학이 좀 여러분들 공부하실 좀 이제 뭐랄까 갈등을 할 수 있습니다. 생리학에 대한 많은 내용 중에서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것은 극히 일부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나마 변리사 시험에서는 소화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생리학에 조금 많이 기출이 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올해는 안 나왔지만 면역계가 조금 더 기출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에서의 양분 흡수예요. 소장벽의 육모와 미세육모는 자, 요거 용어를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소장의 벽을 현미경으로 관찰해 보면은 요렇게 주름이 져 있단 말이야. 자, 요 주름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좋은 현미경으로 관찰해 봅시다. 요 주름이라는 것을 조금 더 좋은 현미경으로 관찰해 보면은 무수히 많은 아주 조그마한 주름들이 멀리서 바라보면은 하나의 거대한 돌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그 거대한 돌기는 무수히 많은 주름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이 주름 하나를 뭐라 부른다? 육모라고 부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안 끝났죠, 여러분들. 요 조그마한 육모 하나를 또 잡아떼어서 확대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육모를 확대해 보면은 거기에는 뭐가 형성되어 있다? 무수히 많은 상피세포의 집합이 관찰될 건데요. 그 상피세포들은 전부 다 자신의 세포막을 뭐 해놨다? 요렇게 주름을 만들어 놨어요. 요 주름의 구조를 뭐라 부른다? 미세육모라 불러요. 따라서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 거대한 주름은 또 다른 주름으로, 그 주름은 또 다른 주름으로 이 모든 것의 결론이 뭐다? 표면적을 극대화한 거예요. 표면적을 극대화하지 않으면 이 지역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음식물 중에 일부를 소화흡수하는데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넓은 표면적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얘네들이 꼼꼼하게 물질과 충돌하면서 빠지지 않고 양분을 흡수할 수 있는 것이겠죠. 자, 사소하게 넘어갈 수 있지만 여러분들 이런 2번 같은 요런 게 여러분들 사실은 지엽적인 내용인데 자, 잘 봐두셔야 됩니다. 변리사 생물 시험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테크닉을 쓸 거예요. 어차피 생물학의 양은 엄청나게 방대하고 어차피 학생들은 이것을 완벽하게 알고 시험장에 들어올 수는 없을 것이다. 출제하시는 교수 입장에서는 어떠한 무기를 변별력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떠한 국소적인 보기 하나를 낼 수 있는 것이죠. 사실은 별거 아닙니다만 여러분들 자, 2번과 3번과 4번을 연결해 보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소장상피세포의 미세육모가 존재하고 있는 이 면이 음식물 쪽을 바라보는 면이고요. 이 반대쪽 지역은 양분이 흡수되어 들어오는 혈액 영역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생리학에서는 이와 같이 내 몸의 바깥쪽, 아직까지 흡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몸의 바깥쪽이에요. 이런 지역을 정단, 이런 지역을 기저라 부릅니다. 그러면 음식물이 흡수가 된다는 것은 세포의 윗면도 통과해야 되지만 아랫면도 동시에 통과를 해야 돼요. 정단과 기저를 동시에 통과한다는 소리죠. 이때 정단을 통과하는 요 과정에서 일반적인 친수영이 아니고 일반적인 친수성 유기물 친수성 유기물로서의 영양분이라 그러면은 이 문제 나와 있는 탄수화물, 아미노산 요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요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나트륨에 의존하고 있는 2차 능동이라고 하는 독특한 수송 방식을 통해서 수송이 되어요.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요 기저부를 통과하는 과정에서는 촉진확산이라고 하는 독특한 생물 현상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요게 원칙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항상 생물의 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원칙에 대한 뭐가 존재한다? 예외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단에서 예외적으로 촉진 확산을 통해서 들어오는 유일한 친구가 바로 과당이에요. 생물을 공부하다 보면 이제 이런 게 좀 짜증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어떤 생명 현상에 중요한 의미가 있으면야 내가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그렇습니다라는 좀 공부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폭력적인 개념이 그냥 제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 과당은 정단에도 촉진이고요. 기저에도 촉진을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거를 물어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2번은 동그라미인데 여러분들 4번이 어때요? 이거는 틀린 말입니다. 따라서 이제 단순 확산이라는 거는 사이즈가 작고 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양분들 대표적으로 5번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흡수된 지방의 가수분해 산물이라고 하는 요것이 단순 확산으로 흡수가 되는 것이에요. 물론 지엽적인 보기는 나왔습니다만 답은 아주 쉬웠다라는 소리예요. 자, 이 혈액이 어디로 흘러요, 여러분들? 간으로 흐르게 됩니다. 소장 모세혈관이 간문맥이라는 혈관과 연결되어서 간으로 이동합니다. 간에서는 혈당량을 조절한다거나 아미노산 흡수해서 단백질 합성한다거나 혹시나 들어오는 불필요한 물질에 대한 해독작용 같은 것들을 담당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흡수된 지방 가수분해 산물은 다시 지방으로 전환되어서
림프계 유미관으로 들어갑니다. 유미관 혹은 암주관이다라고도 부르죠. 지용성 양분에 대한 흡수 과정을 물어본 거예요. 따라서 이제 소화에서 양분 흡수에 대한 걸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답이 아주 쉬운 데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번에 대한 내용을 당황하더라도 답을 맞추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잠깐만 여기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푼 문제에서 특별하게 이번 변리사 시험에서 특별한 것이 있었나요? 몇몇 보기는 특별할 수 있지만 답을 찾는 과정에 대해서는 그냥 무난하게 기본 과정을 공부하신 분들이면은 다 맞출 수 있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광합성 또 아까 전에 나왔죠, 여러분들. 이제 세포 파트인데요. 세포 파트 중에서 일반적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해당 과정이나 TCA 회로나 전자전달기가 아니라 발효가 시험에 나왔습니다. 젖산 발효와 알코올 발효예요. 젖산 발효에서 최종 전자 수용체는 피루부산입니다. 따라서 발효의 정의가 그런 거죠, 여러분들. 원래 피루부산이라고 하는 것이 산화적 조건에서는 아세틸코이가 된 다음에 TCA 회로를 따라서 이산화탄소로 완전히 산화되어야 되지만 발효라는 것 자체가 일단 전제가 뭐예요, 여러분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TCA 회로나 전자전달계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쉽게 얘기하면은 산소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해당 과정에서 NAD 플러스가 전자를 받아서 NADH가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원래 이 친구가 NAD 플러스로 돌아가야지만 해당 과정이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에서 NADH의 전자가 피루보산으로 전달되게 되고, 요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젖산의 포인트를 잡으시면 안 되죠.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 NAD 플러스가 다시 어디로 돌아간다라는 거다. 해당 과정으로 복구되어서 정상적인 해당 과정을 재생성시키는 데 관여한다라는 논리.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피루보산은 환원된 것이고요. 환원된 피루보산의 결과물이 그냥 젖산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랑 좀 비슷한 얘기가 그대로 2번으로 가시면 됩니다. 말을 풀어놓은 거지만 1번이나 2번은 같은 걸 물어보는 거예요. 방금 전에 제가 1번을 설명하면서 빨간 색깔로 묘사한 요게 뭐예요? 요게 바로 NAD 플러스의 재생성이에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지금 제가 묘사드린 것은 젖산 발효를 하면 알코올 발효에서는 누가 전자를 받나요? 네, 아세트알데히드가 전자를 받게 됩니다. 차이는 피루보산이 일단 아세트알데히드가 먼저 된다라는 것이 차이점이에요. 요 차이점은 이 반응을 수행하는 생명체가 들고 있는 효소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몸에 있는 주로 근육세포에서는 이 반응을 하지만 여러분들의 근육세포는 요 반응을 못하고요. 반대로 효모 알죠? 효모는 요 반응을 못하고 요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1번에서 물어본 거랑 2번에서 물어본 것은 같은 질문입니다. 어이구야. 여기에서 이제 NADH가 전자를 준다라는 소리예요. 따라서 이제 그 결과 여기서는 에탄올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다시 한번 젖산 아닙니다. 에탄올 아닙니다. 요거예요, 여러분들. 얘가 다시 어디에 쓰인다라는 거야? 해당 과정에 재생산되어서 쓰인다라는 소리예요. 따라서 결국 1번에서는 피루보산이 바로 전자를 받아요. 알코올 발효에서는 아세트알데히드가 전자를 받아요. 그거를 교수님께서 1번 보기와 2번 보기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여러분들. 피루보산이 아세트알데히드가 되는 요 반응의 중요한 특성은 뭐가 있었더라? 요 과정에 대한 중요한 특성은 바로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요거는 보통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빵을 반죽해서 발효할 때 빵이 부풀어 오르는 원리, 맥주나 막걸리나 샴페인처럼 천연 발효되는 술에서 탄산가스가 형성되는 원리, 거기에서 뭐가 만들어진다?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진다. 그거 물어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산화탄소가 생성되는 것을 생물학에서는 탈탄산 반응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발효를 할 때 생성되는 ATP는, 자, 여러분들 이 필기에서 ATP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따라서 ATP가 만들어지는 것은 피루보산으로 오는 것까지에 대한 여정, 즉 일반적인 해당 과정과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발효라고 하는 것과 해당이라는 것은 다르다라고 이야기보다는 해당 과정의 마무리가 독특하게 마무리가 되는 것을 발효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4번은 그냥 해당 과정이라 물어본다고 해서 답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소리죠, 여러분들. 아까 전에 풀었던 소화 문제랑 비슷한 성격인 것 같아. 아까 전 소화 문제에서 지엽적인 보기가 나왔습니다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쉬운 보기로 답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요거는 약간 반대로 봐봐. 1번에서 4번까지는 사실 뭐 기출문장을 몇 번 돌려봐도 맨날 나왔던 보기고 맨날 물어보는 거고요. 발효를 공부했다면 누구나 아는 거예요. 자, 올해 변리사 시험에서는 몇몇 보기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이 좀 있었습니다. 자, 5번 같은 거죠,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파스텔 효과라고 부르는 그런 내용인데요. 나머지 보기가 쉬웠다라는 것을 통해서 5번을 답을 할 수 있지만 진지하게 풀어본다면 이런 것들은 자주 나오는 개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파스텔 효과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그래서 파스텔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 학생들 들어봤죠? 그 양반이 처음으로 이제 이 현상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산소를 차단시킨 상태에서 효모를 배양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산소가 있는 조건에서 배양되는 효모보다 해당 과정의 속도가 엄청나게 빨리 돌아간다는 것을 목격을 해요. 그것을 파스텔 효과다라고 부릅니다. 사실 뭐 원리는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들.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는 발효를 할 거예요. 근데 방금 전에 우리가 4번에서 풀었지만 발효라는 것은 하나의 포당을 기준으로 하면은 꼴랑 ATP가 2개밖에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산소가 있는 조건에서는 유기호흡이라는 걸 하게 되고요. 유기호흡이라는 걸 하게 되면은 단위 분자의 포도당당 약 26개 내지 28개 정도에 대한 ATP를 뽑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단위 포도당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ATP 양의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근데 오해하면 안 되지. 5번에서 같은 양의 ATP를 생성하기 위한 해당 과정의 속도라고 했어. 속도.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친구가 ATP를 100개 만들고 얘가 100개를 만들 때 소비되는 포도당이 몇 개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속도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발효 시스템에서는 만들어낼 수 있는 ATP가 너무너무 없기 때문에 이 반응 자체를 만약에 느리게 돌려버리면은 생명체가 정상적으로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체는 이 반응을 하는 조건에서는 최대한 속도를 끌어올려서 즉 포도당이라는 것을 좀 비효율적으로 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비록 포도당에 대한 효율은 떨어지지만 반응을 빨리빨리 돌림으로써 뭐를 많이 생산하려고 한다? ATP를 많이 생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파스텔 이펙트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무산소 조건에서 발효하는 세포가 훨씬 빨라야 되는데 그 말을 반대로 서술을 했습니다. 5번이 틀린 말이 되는 것이겠죠. 자, 요거는 뭐 간단한 개념이지만 어쨌건 자주 기출된 것은 아니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수평적 교수님이 뭐 의도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평적 유전자 전달이라고 해서 부모 세대에서 유전자를 넘겨받는 것은 수직적 전달, 부모에게서 넘겨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유전 정보를 바꾸는 것을 수평적 유전자 전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에 대해서는 딱 이렇게만 형질전환, 형질도의 접합 그 정의를 그냥 깔끔하게 쓰신 겁니다. 형제전환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생들이 분자생물학 시간에 그리피스의 실험이라는 걸 통해서 경험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어떠한 세균이 주변 친구가 있는데 그 주변 친구가 이래저래 죽었어요. 주변 친구의 죽어버린 친구의 DNA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자신의 유전자랑 바꿔치기를 해버립니다. 형질 도입은 뭐가 메이저 키워드이다? 바이러스죠, 여러분들. 이 바이러스가 조금 전에 자기 친구를 감염하고요. 그 다음에 나를 감염하는 과정에서 친구의 DNA를 전달한다라는 논리가 형질 도입입니다. 접합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두 세균이 만나서 접합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유전 물질을 교환하는 현상이에요. 딱 깔끔하게 옳은 말을 잘 쓰셨고요. 전부 다 맞다라고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런 거는 전형적인 생물학 시험에서 개념,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겠어요. 사실 뭐 변리사 시험에서는 식물 생태 분류 진화는 무조건 나온다.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 준비를 하실 건데 그래도 식물만 하더라도 공부해야 될 양이 많축이죠. 호르몬도 중요하고 구조도 중요하고 자, 요 문제는 생식과 관련되는 보기가 하나, 구조와 관련되는 보기가 또 하나. 그 다음에 사실 식물학 단어는 아니에요. 세포분열 시간에 공부하는 내용. 저 어찌 보면 또 이런 문제가 무서운 게 여러분들이 특정 단어는 공부를 많이 했는데 특정 단어는 좀 놓쳤으면은 이 문제를 놓칠 수가 있는 거지. 교수님이 의도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속시식물의 발달입니다 라고 썼습니다만 기업 보기는 솔직히 속시식물하고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세포질 분열에서 액틴, 미오신,
수축한 읽자마자 동물세포. 따라서 기억은 속시식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동물세포의 세포질 분열을 써놓은 거예요. 식물에서는 뭘 만들기로 했어? 골지손상 안에다가 세포벽을 합성하는 재료를 담아두고요. 얘네들을 융합시킨 다음에 무슨 단어? 요거지 요거 셀 플레이트. 세포 판이라는 글자가 나와야 돼. 요 글자가 나오면은 식물 세포가 분열할 때 마지막에 세포질을 분열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문제에서 속시식물이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는 요 니은이에요, 학생들. 따라서 니은 보기에서 한 개의 정자와 한 개의 극식이 수정하여서 배젖을 형성합니다라는 요것이 속시식물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성인 중복 수정에 대한 논리예요. 아마 요거는 많이 개념을 준비를 하고 들어가십니다. 정자가 두 개죠, 여러분들. 따라서 정자가 난세포에 두 개가 도착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난자, 난세포와 결합을 해서 다음 세대의 수정란인 배를 만들고요. 정자는 극핵과 결합하는데 그런데 이 극핵이 몇 개예요, 여러분들? 두 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배젖이라고 하는 영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한 개의 정자 좋고요. 극핵이라는 단어도 좋은데요. 에용. 한 개가 아니라 몇 개야? 두 개지, 그치? 그래서 우리 학생들 배젖에는 핵성이 몇 n 핵성이 나온다? 3n 핵성이 나오잖아. 왜 그러냐면은 정자가 n인데 극핵이 두 개니까 n, n이니까 n을 뭉뚱그려서 몇 개가 나와야 돼? 3n 핵성 이렇게 나오는 거지, 얘들아, 그치? 겹뿌리는 내초로부터 발생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항상 뭘 같이 공부하셔야 되냐면은 겹뿌리는 내초로부터 나오는데 비교하자. 뿌리털은 조심해야 돼. 항상 요거 학생들 헷갈려하는 거잖아. 뿌리털은 표피세포가 분화하는 거예요. 따라서 발생에 대한 기원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짬뽕 형태의 문제로서 아마도 이런 형태의 문제는 앞으로도 변리사 시험에서 많이 나올 것이다. 출제하는 교수님 입장에서는 방대한 단원에서 문제를 10문제를 뽑아내려면 섞어서 내는 것이 그 사람한테 좋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따라서 디귿만 옳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뭐 광합성, 뭐 아까 전에 봤던 뭐 세포호흡, 그 다음에 뭐 1번 문제에 나오는 뭐 세포 소기관에서 내막계에 대한 단백질 수송에 대한 것들 뭐 맨날 나오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뭐 정말 열심히 안 해도 생물에 대한 기본 과정 수업만 들어보시더라도 머릿속에 남아있는 내용이에요.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변리사 시험에서 뭐 매년 나온다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대정유 모델에서의 유전자 발현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전상하고 번역을 섞어서 시험에 낼 수도 있고요. 번역만으로 시험을 낼 수도 있고요. 거의 뭐 매년 기출되었죠,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 절대로 틀리시면 안 돼요. 자, mRNA에 있는 세 글자 모를 뭐라 부른다? 코돈이랍니다. 코돈이라고 하는 것은 세 글자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하나의 암호인데요. 각각에는 네 글자씩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중복 가능합니다. 4 곱하기 4의 경우의 수예요. 그 64종류의 코돈은 다시 나누면 61종류가 아미노산을 암호하고 3종류는 번역을 종결하는 스탑 코돈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 말인즉슨 이 61종류의 코돈을 tRNA의 안티코돈이 인지한다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분자생물학 시간에 질수염 기간에는 엄격한 상보적 수소결합이 있다라는 개념을 이해하신다면 얘의 경우의 수는 반드시 60안 종류여야만 되지만 실제로 생명체에서는 요 인식 과정의 동요 현상이라는 아주 독특한 예외적인 수소결합이 허용이 되죠, 여러분들. 따라서 이제 이 예외적인 수소결합이라는 것은 엄격한 상보성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과학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안티코돈은 지구상에 관찰되는 어떠한 생명체에서도 60안 종류가 되는 경우는 없고요. 약 30에서 40종류의 안티코돈이 자연계에서 관찰되고 있어요. 만약에 얘들아 1번 번역에 사용되는 코돈의 종류는 60안 개다라고 해도 사실 그거는 문장이 조금 오류가 있는 것이 아미노산을 암호화하는 게 60안 종류고요. 번역을 종결하는 건 3종류입니다. 번역을 종결하는 것도 번역에 사용되는 것이지요. 혹시나 혼자서 공부할 때 요거는 코돈으로 바꾸면 맞는 말이야.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미노산은 tRNA의 3' 말단. 왜 중요해요, 여러분들? 아미노산이 가지고 있는 칼복실기와 이 3' 말단에 있는 하이드록실기 사이에 무슨 결합? 에스테르 결합. 요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잖아. 요것이 에스테르 결합인데 요것을 펩티드 결합이다라고 거짓말 많이 한단 말이에요. mRNA와 결합하는 리보솜의 소단리체는 뭐다? 대장균이니까 여러분들 숫자를 바로 쓸 수 있어요. 30S 리보솜이죠. 30S 리보솜은 작은 소단리체입니다. 펩타이드 결합의 형성을 촉매하는 리보자임의 활성은 반대로 얘는 23srRNA로서 큰 소단리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번역에서 첫 번째 펩타이드 결합은 개시 단계에서 형성됩니다. 그럴싸하죠, 여러분들. 번역의 개시가 끝났을 때는 리보솜에 2개의 tRNA가 들어가 있는데요. 2개의 tRNA가 들어와 있다는 거는 아미노산이 2개가 들어와 있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그림을 멈춰야 됩니다. 지금 제가 그려놓은 그림이 개시가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개시 단계라고 하는 아이고야 죄송해요. 요걸 지워야 됩니다. 쏘리. 개시가 끝났을 때는 요 그림이죠, 우리 학생들. 따라서 번역의 개시가 끝났을 때는 아직까지 tRNA가 하나, 개시 아미노산 하나 들어오고 끝. 신장 단계가 되어야 하나 더 들어옵니다. 하나 들어오고 나서 펩타이드 연결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첫 번째 펩타이드 결합 이거, 두 번째 이거, 마지막 이거 전부 다 신장 단계에서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2번만 옳은 것이고 특별하게 난이도가 있었다라고 할 수는 없겠어요. 처음이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제가 2008학년도부터 변리사 기출문제를 쭉 기억하고 있는데 처음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실 엄격히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하는 데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캠벨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대학 생물학 교재에도 정확하게 이 워딩, 기억에 대한 워딩이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보통 우리 학생들이 이제 생물 관련 학과 2학년 학생들이 공부하는 세포생물학 같은 교재에는 정확한 워딩이 있고요. 정확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 실제로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생식 시간에 남성의 정자를 만드는 과정, 그거에 대한 개념이 살짝 떠올랐으면 어땠을까? 자, 여성은 없지만 남성은 생식원 세포라고 하는 일종의 줄기세포를 평생 동안 가지잖아요. 평생 동안 정자를 만들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 말은 이 생식원 세포가 평생 동안 고갈되지 않는다는 소리잖아요. 즉 얘네들은 끊임없이 스스로 분열하면서 동시에 끊임없이 새로운 정자를 만들어내는 거지 않습니까? 따라서 계속 줄기세포를 재생할 수도 있고요. 정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정구세포를 만들 수도 있고요. 모든 능력이 다 가능하다라는 그런 문장이에요. 따라서 줄기세포가 이런 능력을 가지기에 이론적으로 평생 동안 죽지 않고 계속 줄기세포가 남아있고 그 줄기세포로부터는 끊임없이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스님, 저거 말고 저는 혈액 만드는 걸로 생각했는데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골수에 있는 조혈모세포라는 줄기세포가 평생 동안 분열하면서 지속적으로 조혈모세포를 남긴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혈구전구세포나 림프구전구세포나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것이죠. 예시를 떠올려서 풀었어야 되는데 실제로 쉬운 건 아닙니다. 실제 시험장에서 당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종류의 세포로 분화가 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요거를 우리는 전형성능이랍니다. 전형성능이라고 하는 것은 엄마의 정자와 아빠의 난자가 수정하고요. 대략 난화를 진행하고 있는 보통 8세포기 정도 얘기하죠, 여러분들. 그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만 모든 종류로의 분화 가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부터는 그 능력이 사라지게 되어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정자를 만드는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혈액을 만들어내는 성체줄기 세포는 제한된 종류의 세포만 만들어내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기억 같은 거는 내가 순환계에서 공부했던 내용이나 면역계에서 공부했던 혈액 만들고 림프구 만드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정자는 생식 시간에 니은 같은 개념은 발생 시간에 그렇죠. 이 문제가 저는 정답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또 디귿은 여러분들 디귿은 우리 학생들이 언제 공부하느냐 생명공학 실험 파트에서 뭐가 떠올라야 돼요? 최근에 뭐 최근이라면은 또 이제 또 몇 년 됐지만 일본의 야마나카 신야 박사가 노벨상을 수상했었던 이 유도만능 줄기세포에 대한 개념을 떠올려야 돼요.
유도만능 줄기세포는 완전히 분화된 체세포를 조작함으로써 역프로그램을 통해서 줄기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음을 실험적으로 증명한 것이다가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은 이제 이 문제가 이번 변리사 시험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확하게 학생들이 푸는 것이 가장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억과 디귿이 옳다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뭐 생태학이 시험에 나오는 것이 당황스럽지는 않았을 거예요. 디귿이죠, 여러분들. 물론 디귿을 무슨 뭐 생태학을 공부한다고 해서 진지하게 공부해서 맞출 만한 그런 소재는 아닙니다만 어쨌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그런 개념을 우리 학생들이 저 내용이 보통 종다양성에서 나오거든. 군집 생태학에서. 기억이나 니은은 많이 했던 거죠, 우리 학생들. 교란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심하다. 막 화산 폭발이 맨날 일어나고요, 여러분들. 지진이 막 맨날 일어나면 생명체가 멸종하지만 적당하게 일어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우점종들을 갈아엎게 되고 다양한 생명체들이 생존할 수 있는 다양한 표현형을 가지고 있는 생물종들이 우점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어요. 반면에 너무 교란이 없으면 기존에 잘 먹고 잘 사는 애들만 계속 잘 살잖아. 뭐 제가 보통 수업 시간에 프랑스 혁명 사례를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적당한 교란이 오히려 생태계에는 더 건강한 요소, 종다양성을 늘리는 요소예요. 이런 것을 우리는 중간 교란 가설이라 부릅니다. 니은 같은 거는 아마 우리 학생들이 쉽게 문제를 풀었을 거예요. 화재라는 글자가 나오면 뭐다? 2차천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공부를 안 하셨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제 저 내용을 기억을 못한다. 시험장 들어가서 날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평형 모델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집의 생태학을 공부할 때 종다양성을 공부할 때 대륙과 분리되어 있는 섬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동물들의 움직임이 원활하지가 않잖아. 섬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자의 흐름도 좀 제한되잖아. 그러한 상대적으로 약간 밀폐되었달까 닫힌 개랄까 그런 섬에서 종다양성이 어떻게 발달하는지를 설명하는 모델이에요, 여러분들. 멸종률은 본토에서 먼 섬보다 가까운 섬. 그러니까 본토가 있고 섬이 있으면 이 문제는 거리를 물어봐요, 여러분들. 실제로 생태학에서는 거리도 물어보고 사이즈도 물어봅니다. 섬이 거대한가? 섬이 조그만한가? 자, 멀리 있는 섬하고 얘들아 가까이 있는 섬을 생각해 보면 어쨌건 간에 섬이니까 이동이 어렵단 말이에요. 안 그래도 어려운데 얘들아 멀리 가는 것은 더더더더 어렵겠죠. 가까이 있는 것이 훨씬 더 이동하기가 쉬워요. 따라서 이런저런 이유로 멸종이 된다 하더라도 새로운 종이 계속 추가되는 것은 가까운 섬이랍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구를 떠올려 보더라도 육지에 가까운 섬일수록 사람들이 많이 살잖아. 육지에 가깝고 육지에서 가깝고 큰 섬일수록 사람이 많이 살잖아.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가 그나마 섬 중에서는 사람이 제일 많이 살잖아요. 같은 논리로 시험장에서 상식 수준으로 생각해도 괜찮은데 어쨌든 당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섬의 멸종률이 낮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옳다라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는 사실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여러분들 잠깐만 다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25번에 대한 개념을 몰랐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26번에 있는 개념, 28번에 있는 개념,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하나라도 빅스가 나버리게 되면은 조금 문제가 생긴다. 근데 어때요, 여러분들? 여전히 7개를 맞춘다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을 거예요. 뭐 누구나 준비가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스님, 불완전 우성이라 좀 쫄았는데요. 에헤이. 그런 거는 맨 마지막에 생각하는 거고 일단 기본적인 하디바인베르크는 우성 동형잡합자 유전자의 빈도와 열성 우성 대립 유전자의 빈도와 열성 대립 유전자의 빈도를 구하고 시작하면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쉬운 문제인 것이 보통 어떤 문제는 우리가 이걸 계산해야 돼요. 근데 이 문제는 이거를 알려줘요. 따라서 열성 유전자의 빈도는 0.4. 왜냐면은 모든 사건의 합은 1이니까 그치? 다음 세대인 이 집단의 분홍꽃 이제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불완전 우성이라고 했으니까 분홍꽃이라고 하는 것은 빨간 꽃도 아니고 흰 꽃도 아닌 중간 유전으로서 이형잡합자에 대한 빈도를 구해달라. 따라서 결국 질문은 뭘 구해달라? 이형잡합자의 빈도를 구해달라. 누구나 준비하고 시험장 들어갑니다. 암산으로 풀었을 거다. EPQ를 구해달라는 소리예요. 따라서 2 곱하기 이 산수
이건 아무 임팩트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번 변리사 시험에서 몇몇 문제에 있는 몇몇 보기는 학생들이 허거덩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결과론적으로 답을 찾는 거에는 큰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변리사 시험의 목표를 7개 문항을 무난하게 맞추는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역시나 올해 시험도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몇몇 지엽적인 내용까지 너무 욕심을 부려버리면 생물학의 양이 말도 안 되게 늘어나게 됩니다. 적절하고 현명하게 우리 학생들은 법 공부를 주로 많이 하셔야 되는 학생들이에요. 생물학은 최대한 요령껏 무조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을 대신에 대강하면 안 되고 꼼꼼하게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 과정에서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들이 나왔고 그 문제들의 통계적 수치가 이러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으실 거예요. 자, 어쨌든 올해 시험에 대한 총평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